남장을 하고 복수를 한 여인. 옛날 어느 마을에 성씨성을 가진 선비가 살고 있었습니다. 한 번은 그가 술김에 한 부자의 비위를 거스렀지요. 그 부자가 하인들을 시켜 그에게 몰매를 안겼습니다. 그는 들것에 들리워 집으로 돌아오자 숨을 거두고 말았지요. 성씨에게는 아들 둘,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딸의 이름은 삼관이라 하였는데 삼관은 16살의 나이로 시집갈 날까지 받아놓았다가 아버지가 그리 되는 바람에 혼례를 미루게 되었습니다. 두 오빠가 아버지가 피살된 것을 관아에 소송하였으나 1년이 지나도록 판결이 나질 않았지요. 삼관의 시집에서는 그의 어머니에게 혼사를 치를 것을 간청했습니다. 어머니는 그 청을 들어주려 하였지만 삼관이 말하였지요. 아버님의 시체가 제 식지도 않았는데 혼례를 지내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 집에도 부모가 계실 텐데요. 시집에서는 그 말을 듣고 혼례라는 말을 더는 입 밖에 내질 않았다고 합니다. 얼마 뒤 두 오빠가 송사에게 지고 돌아왔지요. 온 가족은 비분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형제는 아버지의 장례를 지내지 말고 재수할 것을 의논했습니다. 그러자 삼관이 말하였지요. 억울하게 피살당한 측에서 도리어 호소할 데가 없는 것을 보면 세상의 경우가 어떻다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은가요? 아버지의 시신을 더는 밖에 내둘 수야 없지 않습니까? 두 오빠는 동생의 말을 옳게 듣고 아버지의 장례를 지냈습니다. 장례를 마친 날 밤 삼관은 종적을 감추어 버렸지요. 어머니는 남북이 부끄럽고 사돈 집에서 알게 될까 이 사실을 친척들에게도 알리지 않았습니다. 두 아들에게만 남몰래 누이 동생의 행방을 탐지해 보도록 분부했습니다. 그런데 반년이 지났는데도 그 행방은 묘연하였지요. 그때 마침 그 부잣집에 생일 잔치가 있어서 광대들을 불러 놀이를 벌였습니다. 손순이라고 하는 광대가 제자들을 데리고 와서 놀이를 하였지요. 한 제자는 여라고 하였는데 생김새는 수수하지만 목청이 좋아 손님들의 칭찬을 받았습니다. 다른 한 제자는 이옥이라 하였는데 얼굴이 여인같이 고왔지요. 그는 노래를 부르라고 하면 잘하지 못한다고 하면서 부르려 하지 않았습니다. 손수는 매우 부끄럽게 생각하여 주인에게 변명을 하였지요. 저 아이는 제자로 받아들인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곁에서 술이나 부으라고 할 정도밖에 안 되니 꾸짖지 말아주십시오. 광대의 말대로 술을 붓게 하였더니 손님들의 앞을 오가며 부지런히 술을 권하였으며 주인의 비위에 맞추어 재치 있게 시중을 들었습니다. 주인은 그가 마음에 들어 잔치를 파하고 손님들이 모두 돌아간 뒤에 이옥을 남겨 잠자리를 같이 하려 하였지요. 이옥은 살뜰히 굴며 주인을 섬겨드렸습니다. 부자는 더욱 현혹되어 하인들을 모두 물리고 이옥만을 남게 했습니다. 하인들이 모두 물러가자 이옥은 문을 닫고 빗장을 질렀습니다. 하인들은 다른 방으로 가서 술을 마셨습니다. 한창 술들을 마시는데 대청에서 퉁탕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지요. 한 하인이 가서 문틈으로 들여다보았습니다. 방 안에는 아무런 기척도 없었지요. 그래서 되돌아서려고 하는데 갑자기 무거운 물건을 달아맨 밧줄이 끊어지는 듯한 요란스런 소리가 났습니다. 그는 여러 하인들을 불러다 문을 밀고 들어가 보니 주인은 목이 달아나고 이옥도 죽어 있었지요. 그들은 깜짝 놀라서 곧 내실에다 알렸습니다. 온 집안 사람들이 대청으로 모여들었지요. 어찌된 영문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이옥의 시체를 뜰에다 옮겨 놓았는데
버선과 신발이 물렁물렁한 것이 마치 발이 들어있지 않은 것 같았지요. 그래서 신을 벗기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발을 보니 여자임이 분명하였지요. 사람들은 더욱 놀라 손순을 불러다 물었습니다. 이옥은 한 달 전 저에게로 자진하여 제자로 들어왔는데 이댁 주인의 생일 잔치에 따라오겠다고 하여 데리고 왔습니다. 그의 내력은 모릅니다. 복장을 보니 상복을 입고 있었으므로 성씨집 자객이 아니겠는가 하는 의심이 들어 두 하인에게 명하여 그 시체를 지키게 했습니다. 여인은 죽긴 하였어도 얼굴이 산 사람같이 아름다웠으며 몸을 만져보아도 아직 온기가 있었습니다. 한 하인이 시체를 안아 반드시 눕혀놓고 그 여인을 만져보려 하였지요. 그런데 바로 그때 무엇의 정수리를 호되게 얻어맞은 듯이 입에서 피를 토하고 죽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보고 있던 다른 하인이 대경 실색하여 여러 사람들에게 알렸습니다. 그 소리를 들은 사람들은 그 시체를 조심스레 모시고 이 사실을 관아에 보고를 하였지요. 원님이 성씨집 형제를 불러다 물었으나 한결같이 모른다고 했습니다. 두 형제가 누이 동생이 행방불명된 지 벌써 반년이 넘는다고 하였기에 시체를 보여주니 동생이 분명하다 했습니다. 원님은 삼관의 소행을 기특하게 여기어 형제에게 그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 지내도록 이르고 복수를 하려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부자의 집에 단단히 일렀다고 합니다. 사신, 살인 사건. 옛날 고려에 몽고에 사신 저 고여와 그 일행들이 오게 되었습니다. 저 고여는 몽고 황제의 국서를 그리고 그 일행들은 웬 보따리를 들고 있었습니다. 저 고여의 일행 중 하나가 들고 있던 보따리를 고려의 고종 임금 앞으로 휙 하고 내던졌지요. 아니 저런. 고려의 대신들은 몽고 사신의 무례한 행동에 얼굴을 붉혔습니다. 대체 이것이 무엇이요? 이건 지난번에 고려에서 우리에게 보낸 선물이요. 그런데 워낙 쓸모가 없는 것이어서 돌려주려고 가지고 왔소이다. 고려 신하의 물음에 저고여는 기다렸다는 듯이 쏘아붙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짓이요? 아무리 쓸모없는 물건이라 하더라도 어찌 함부로 상감 앞에서 집어던지는 게요? 저고여는 화가 나 있었습니다. 일전에도 고려가 공무를 보낸 적이 있었는데 최충원 등 무신들이 대충 공무를 챙기는 바람에 불량품이 아주 많았던 것이었습니다. 고려에도 얼마만큼의 잘못은 있었던 셈이었지요. 최충원을 비롯한 그의 아들들은 권력을 잡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었지 사신을 접대하거나 외국의 정세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저고여의 건방진 행동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오늘 내가 우리 황제 폐하의 새로운 국서를 가지고 왔소. 이것을 전달하러 대전 위로 올라야겠소. 무엇이? 고려의 신하들은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대전은 임금만 거처할 수 있는 궁궐 아니었습니다. 아무도 그 위로 올라갈 수 없었지요. 고려의 신하들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함부로 대전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외국의 사신들이 대전 위로 오르겠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그건 절대 안 돼요. 지금까지 그런 일은 없었소. 저고여는 막무가내였습니다. 나는 올라가야겠소. 우리 황제의 국서를 아무 곳에나 읽을 수는 없소이다.
저런 무례한 일이 있나? 그렇다면 그대가 혼자 대전으로 올라와 임금께 아뢰시오. 아니요. 우리 사신들 모두가 대전으로 오르겠소. 뭐라? 절대 안 돼요. 한 사람 이외에는 허용하지 않겠소. 저고려의 엉뚱한 고집에 고려의 신하들은 기가 막혀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고려는 끝까지 버티고 있었지요. 저고려는 대전 앞에 머무르며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8명까지만 허용할 것이오. 그렇게 합의한 뒤 저고려는 나머지 7명의 사신들과 함께 대전으로 올랐습니다. 그리고는 국서를 읽기 시작하였지요. 앞으로 고려는 수달피 1만영, 가는 명주 3,000필과 가는 모시 2,000필, 그리고 솜 1만영과 용당묵 1,000자루, 붓 200자루 종이 10만장을 몽고에 보내시오. 알겠소. 서둘러 준비할 것이니 사신들은 고려에서 마련한 잔치를 즐기고 가시오. 고종은 몽고의 힘을 알고 있었기에 사신을 대접해 보내려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저고려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서둘러 제 나라로 돌아가 버렸지요. 이런 행동은 그 뒤로도 반복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저고려가 3년 뒤 고려에 왔다가 돌아가는 길에 피살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대체 누가 저지른 일인지 알 수가 없었지요. 몽고에서는 고려 쪽에서 죽였다고 생각하였지요. 그러나 그것은 몽고의 오해였습니다. 절대 그럴 리가 없소. 우리가 그 사건에 대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아마도 거란인들이 고려 군사의 옷을 입고 저지른 일인 듯하오. 거란의 짓이 분명했습니다. 왜냐하면 거란은 그동안 몽고에 짓밟히고 쫓겨다니다가 고려에 귀순하려 했지만 받아주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고려는 몽고와 힘을 합해 거란을 섬멸하고 말았지요. 거란은 이런 고려의 행동에 반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몽고는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려를 침략할 수 있는 구실이 생겼기에 잘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내 몽고는 고려와의 국교를 끊어버리고 말았지요. 그리고 얼마 뒤 칭기즈칸이 유럽을 정벌하다 숨을 거두었고 그의 셋째 아들 오고타이가 새로운 황제로 등극하게 되었습니다. 오고타이는 장수 살리타에게 명령을 내렸지요. 살리타는 즉시 고려를 정벌하라. 저고요가 피살된 지 5년 만에 몽고의 장수 살리타는 대군을 이끌고 압록강을 넘었습니다. 그들은 압록 강변의 마을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의주를 포위하여 조숙창과 기만의 항복을 받아내게 되었습니다. 몽골군의 군사들은 고려 땅을 철저하게 짓밟았지요. 닥치는 대로 사람들을 죽였고 식량 한 톨도 남김없이 약탈해 갔습니다. 몽고군은 조숙창을 앞잡이로 내세워 곧바로 철주성으로 향하였지요. 그리고 이내 또 한 사람의 고려 장수 문대를 붙잡았습니다. 고려 장수 문대는 듣거라. 철주성의 성주를 향하여 몽고군이 왔으니 항복하라. 전해라. 살리타가 문대에게 말하였지요. 첫 싸움에서 조숙창이 쉽게 항복해오자 고려 병사들을 만만하게 보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문대는 살리타를 비웃으며 말하였지요. 철주성 성주는 들으시오. 가짜 몽고군이 왔으니 절대 항복하지 마시오. 그 말을 듣고 살리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놈이 내 말을 거꾸로 따라하네.
한 번만 용서해 주겠다. 다시 한 번 말하거라. 진짜 몽고군이 왔으니 항복하라고 말이다. 그러나 문대는 방금 전과 똑같이 말했습니다. 살리타는 화를 내며 칼을 빼 문대의 목을 베었습니다. 그리고 철주성을 향해 맹렬한 공격을 퍼부었지요. 철주성을 지키던 판관 이희적은 있는 힘을 다해 성을 지켰습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몽고군과 맞섰지요. 그러나 몽고의 대군은 아무리 넘어뜨려도 또다시 성벽을 기어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성이 흔들리기 시작하였지요. 낌새가 보이자 몽고군은 성벽을 향해 몰려들었습니다. 성문이 부서지고 몽고군은 떼를 지어 성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내가 몽고의 오랑캐를 막아내지 못하니 어찌 두 눈을 뜨고 임금님을 대하겠는가? 끝내 이적은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습니다. 몽고군은 철주성마저 손에 놓고 귀주성을 향해 진격하였지요. 귀주성에서는 김경손 장군과 박서 장군이 살리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고려의 병사들은 듣거라. 만일 귀주성을 잃게 되면 개경은 몽고의 것이 된다. 우리가 마땅히 목숨을 걸고 지켜야만 한다. 그 말에 고려의 군사들은 몽고군을 맞아 격렬하게 싸웠습니다. 죽어가면서도 화살 하나를 더 쏘아 몽고군을 쓰러뜨렸고 상처로 피가 흐르는 몸을 이끌고 창을 던졌지요. 살리타는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고려의 병사들을 얕보다가는 오히려 끊고 다치겠는걸? 작전을 바꿔야겠어. 그런 생각에 이른 살리타는 잘 싸우는 병사들을 따로 골라 귀주성을 공격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런다고 성을 잃을 고려군이 아니었지요. 살리타의 바뀐 작전을 눈치챈 김경소는 자신이 아끼는 정예 병사를 이끌고 직접 성 밖으로 나가 살리타의 결사대를 한 번에 부셔버리고 말았습니다. 고려군이 이렇게 끈질긴 데가 있단 말인가? 할 수 없군. 사람을 보내 달래보아야겠군. 살리타는 고려군의 속을 떠보기 위하여 자신이 사로잡은 고려의 장군 박문창을 내세웠습니다. 김경손 장군, 몽고군은 그대가 항복만 한다면 목숨만은 살려준다고 하였소. 벼슬까지 내리겠다고 하니 어서 성문을 열고 무릎을 꿇으시오. 박문창은 귀주성을 찾아가 김경손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김경손은 칼을 높이 쳐들고 박문창을 향해 쏘아붙였습니다. 이놈, 목숨을 부지하고자 나라를 버리다니. 그러고도 네가 장수란 말인가? 하늘에 부끄러운 줄 알겠거든 내 칼을 바꿔라. 그리고 김경손은 즉시 박문창의 목을 베어 잘린 머리를 몽고 군사들에게 되돌려 보냈습니다. 박문창의 잘린 머리를 본 살리타는 화를 내며 군사들을 향해 공격 명령을 내렸지요. 또다시 몽고군의 거친 공격이 시작되었습니다. 몽고군은 사다리를 성벽에 걸쳐놓고 기어오르기 시작하였지요. 몇몇은 횃불을 성 안으로 던졌습니다. 그러나 고려군의 방어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몽고군이 오르자 뜨거운 쇳물을 내리부어 몽고군을 쫓아버렸고 돌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마음이 급해진 살리타는 공격하라고만 외치며 수많은 몽고군을 귀주성을 향해 돌진시키고 있었지요. 하지만 귀주성은 끄떡도 하지 않았습니다. 고려군은 몽고군이 불로 공격하면 물로 막았고 포차를 쏘고 달려들면 같이 포차를 쏘아 몽고군의 공격을 막아냈습니다. 이내 살리타는 지치고 말았지요. 몽고의 군사들은 듣거라.
귀주성 공격을 포기하고 개경으로 진격하라. 그리고 살리타는 말머리를 돌려 개경으로 향하였습니다. 살리타는 부서지지 않는 귀주성을 바라보며 혼자 중얼거렸지요. 필시 이 귀주성을 막아낸 장수들은 큰 벼슬을 하게 될 것이다. 과연 살리타의 말대로 김경송과 박선은 먼 훗날 고려 조정의 최고 벼슬 자리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개경까지 도달한 몽고 군대를 보고 고려의 임금은 싸우기를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고종은 몽고 군대에 화친을 청하고 큰 선물을 주어 몽고군을 돌려보내게 되었지요. 아내를 버리지 못한 선비. 옛날 신라 시절 어느 마을에 우두라는 청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어려서부터 똑똑하고 책 읽기를 좋아하는 청년이었지요. 우두의 집안은 가야 연맹 중 한 부족인 귀족 집안이었습니다. 그 부족은 강대국 신라에게 항복을 하였지요. 신라는 가야 귀족들을 강제로 신라 땅 곳곳에 이사를 가게 했습니다. 우두 집안도 고향을 떠나 이 마을에서 살게 되었지요. 귀족 출신이어서 우두의 아버지는 신라로부터 낮은 벼슬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두 가족은 먹고 사는데 큰 걱정이 없었지요. 우두 아버지의 꿈은 아들이 하루빨리 신라의 높은 벼슬 자리에 오르는 것이었습니다. 글 읽기를 좋아하는 청년 우두는 하루 종일 책을 읽은 뒤 머리를 식힐 겸 산책을 나갔습니다. 우두는 고개를 넘어 이웃 가마손 마을까지 가게 되었지요. 그곳은 천민들이 사는 마을이었습니다. 그곳 대장간에서 나는 쇳소리에 우두는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대장장이 남자와 그의 딸이 벌겋게 달군 쇠를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대장간 집의 딸은 너무도 아름다웠지요. 아버지를 돕는 모습이 매우 보기 좋았습니다. 우두는 대장장이가 쉬는 틈을 타 말을 걸었습니다. 늦게까지 일을 하시는구려. 예, 백제 고구려와 싸움을 계속하니 칼을 만드는 데 쉴 틈이 없습니다. 이때부터 우두는 시간이 날 때마다 대장간을 찾았습니다. 어느 날 우두는 대장장이에게 말하였지요. 저는 따님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결혼을 허락해 주십시오. 대장장이가 깜짝 놀라며 말했습니다. 도련님, 대장장이 집안은 사람들이 천대합니다. 글 공부를 하시는 도련님과는 신분이 맞지 않습니다. 사랑에 무슨 신분이 있단 말입니까? 저는 따님을 영원히 사랑할 것입니다. 대장장이는 결국 두 사람의 결혼을 허락하고 말았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우두 부모님들은 결혼을 굳고 반대하고 있었지요. 그러나 우두는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부모를 설득하여 결혼 허락을 받아냈습니다. 우두 집안은 고향을 떠나 신라의 수도인 왕경에 살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당나라 태종 황제가 보낸 외교 문서가 신라에 도착하게 되었지요. 한자로 적힌 편지였습니다. 그 당시 신라를 다스리던 태종 무열왕은 신하들에게 편지를 정확하게 해석하여 내용을 보고하라는 명령을 내렸지요. 이번에 온 편지는 유난히 어려운 한자가 많이 있었습니다. 신하들도 무슨 뜻인지 정확히 알기 어려웠지요. 그때 한 신하가 조용히 나섰습니다. 우두라는 젊은 선비가 읽고 쓰는 능력이 그 누구보다 뛰어나다는 소문을 들었사옵니다. 왕의 부름을 받은 우두가 궁궐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우두는 두어 번 편지를 훑어보더니 당나라 황제의 편지를 해석하여
왕에게 아뢰었습니다. 편지의 내용을 보고받은 태종 무열왕은 우두에게 답장에 쓸 요지를 불러주었지요. 그러자 우두는 즉석에서 왕의 말을 써 내려갔습니다. 태종 무열왕은 외교 문서 작성을 끝낸 우두에게 물었지요. 네 이름이 우두라고? 예, 저의 뒤통수가 소의 뿔처럼 튀어나와 저의 부모가 소머리라는 뜻으로 우두라고 지었습니다. 너처럼 훌륭한 글솜씨를 가진 자가 짐승의 이름을 가지다니 억울할 노릇이구나. 너에게 새 이름을 주마. 새 이름을 강수로 하거라. 한자로는 강할 강, 머리수이다. 강은 단단하다는 뜻이 아니라 빼어나다는 뜻이다. 빼어난 머리를 가졌으니 너의 이름은 지금부터 강수이니라. 이때부터 강수는 궁궐에 드나들며 왕을 돕는 신하가 되었습니다. 강수의 집안은 크게 기뻐하였지요. 강수라는 이름까지 하사받아 두고두고 집안의 자랑거리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강수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말하였지요. 우리 집안은 가야 출신의 지방 사람이라고 괄시를 많이 받았소. 이제 강수 덕에 그런 괄시는 끝이요. 잘만 하면 우리 집안도 명문 가문이 될 수 있소. 그럼요. 어릴 때부터 총명하더니 이렇게 우릴 기쁘게 하네요. 그나저나 며느리가 마음에 걸리는구려. 미천한 출신이라 강수의 출세길에 방해가 될 것이오. 강수의 부모는 아들을 권세가 높은 집안에 새 장가를 보내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강수를 불렀지요. 좋은 집안에서 너를 사위로 삼고 싶다는 청혼이 들어왔다. 혼산 날을 정했으면 좋겠구나. 강수가 깜짝 놀라며 말했습니다. 혼인이라니요? 제게는 아내가 있지 않습니까? 며느리는 네가 고집을 부려 마지못해 허락한 것이지. 게다가 천한 출신 아니냐? 그런 여자를 버린다고 너에게 무슨 흠이 되겠느냐? 다 너를 위함이니 내 말대로 하도록 해라. 강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아내가 한 번도 부끄러운 적이 없습니다. 신분이 낮은 것, 가문이 좋지 않은 것, 가난한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부끄러운 것은 사람이 도리에 어긋나는 일을 하는 것이지요. 평생을 아끼며 살기로 한 여자가 출세의 걸림돌이 된다고 버린다면 이야말로 사람으로서 부끄러운 짓이 아니겠습니까? 또 내 말을 듣지 않는구나. 그렇다면 며느리를 내쫓지는 말고 새 아내를 얻거라. 그럴 수는 없습니다. 아내를 두고 다른 여자를 부인으로 맞을 수는 없습니다. 강수의 아버지가 노발대발하였지요. 이런 철부지 같은 놈. 출세길이 열렸는데 여자 하나 때문에 장래를 망치려는 것이야. 아내는 제게 세상 무엇보다 소중한 존재입니다. 출세를 못한다 해도 아내를 버릴 수는 없습니다. 아버지는 화가 나서 방에서 나가버렸습니다. 그날 강수는 아내와 밤이 늦도록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시아버지와 남편의 갈등에 아내는 고개를 숙이며 말하였지요. 서방님, 저를 버리셔도 됩니다. 무슨 소리요? 다시는 그런 말 하지 마시오. 저 때문에 아버님과 당신이 힘든 것이 송구스럽습니다. 당신에게 무슨 잘못이 있단 말이오? 자기 아내를 지키지 못하는 자가 어찌 나라의 큰 일을 할 수 있겠소? 감격한 아내는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강수가 대장장이의 딸을 버리지 않은 이야기는 곧 이웃에 퍼졌지요.
신하들과 왕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강수를 보고 놀리는 사람들은 거의 없었지요. 오히려 아내에 대한 절개를 굳게 지킨 남자 중의 남자라고 다들 칭찬했습니다. 이 일로 강수의 명성은 더욱 높아졌지요. 왕도 강수를 믿고 일을 맡겼습니다. 신라는 삼국 통일을 위해 당나라와 동맹을 맺는 등 많은 노력을 하였지요. 당나라와 신라 사이에는 많은 외교 문서가 오갔습니다. 강수는 당나라가 보낸 외교 문서를 왕에게 보고하고 답장을 쓰는 일을 했습니다. 벼슬도 가야 사람이 오를 수 있는 최고의 벼슬인 사찬이 되었지요. 태종 무열왕이 죽고 그의 아들 문무왕이 신라를 다스릴 때에도 나라를 대표하는 외교관 역할을 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문무왕은 완전한 삼국 통일을 이루었지요. 문무왕은 강수가 삼국 통일에 공헌한 바에 대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라가 삼국 통일을 이룬 것은 반은 군사력 때문이요. 반은 외교를 잘한 강수의 공로이다. 삼국 통일의 주역인 강수는 692년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강수는 사천 벼슬을 하였지만 재산을 모으는 데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 탓에 강수의 집은 살림이 넉넉하지 않았지요. 그가 죽은 뒤 장사를 지내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신라 왕은 이 사실을 알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강수는 신라에 큰 공을 세운 사람이다. 그의 장례 비용을 모두 대도록 해라. 나라의 지원으로 장례를 치르고 나서도 많은 물건이 남았습니다. 강수의 아내는 남은 것을 강수를 위해 제사를 지낼 절에 기부하였지요. 이 소식을 들은 왕은 강수의 아내에게 곡식 100석을 따로 주었습니다. 그런데 강수의 아내는 왕의 선물을 거절하며 말하였지요. 저는 남편의 봉급으로 끼니를 걱정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나란 일을 하는 남편이 없는데 어찌 나라의 물건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강수의 아내는 왕이 보내준 곡식을 받지 않고 왕경을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강수의 아내도 강수처럼 재물 욕심을 버리고 사람 도리를 하며 산 것이 분명한 것이었지요. 이런 강수의 삶은 고려 조선까지도 알려져 큰 감동을 주었다고 합니다. 홀로 섬에 남겨진 여종. 옛날 가파도라는 섬에 고씨성을 가진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고씨는 이런저런 사업을 해보았지요. 하지만 모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마라도로 건너가 농사를 지어볼까? 고씨는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지요. 그래서 가족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라도로 건너가 농사를 지으려 한다. 우리 가족이 모두 힘을 합쳐 일한다면 농사를 잘 지을 수 있을 것이야. 가족들은 모두 고씨의 뜻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함께 배를 타고 마라도로 건너갔지요. 고씨의 가족 중에서는 어린 자식을 돌봐주는 나이 어린 여종이 있었습니다. 이 여종도 고씨와 함께 마라도로 갔지요. 고씨는 마라도를 둘러보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땅이 거칠어 농사를 짓기는 힘들겠어. 대신 여기에 불을 놓은 뒤에 내년에 다시 와서 땅을 일구어 농사를 짓자. 고씨는 섬 전체에 불을 놓았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떠나기로 하고 잠자리에 들었지요. 그런데 그날 밤 고씨의 꿈에 용왕이 나타났습니다.
이 섬에 처녀 한 명을 두고 가거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섬을 빠져나가지 못할 것이야. 다음 날 잠에서 깬 고씨는 꿈속에서 들었던 용왕의 말이 귀에 쟁쟁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처녀 한 명을 섬에 두고 가라고? 식량도 없고 마땅히 살 집도 없는데 여기서 어찌 살라고? 죽으라는 말이지. 고씨는 용왕의 말을 무시하고 배에 가족들을 태우고 마라도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배가 바다로 나아가자 잔잔하던 바다가 갑자기 사나워지기 시작하였지요. 바람이 몰아치고 산 더미 같은 파도가 배를 덮치려고 했습니다. 할 수 없이 고씨는 마라도로 돌아오게 되었지요. 이를 어쩌지? 용왕의 말을 듣지 않으면 바다를 건너지 못할 것이야. 고씨는 걱정스런 눈빛으로 가족들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때 여종이 아이를 안은 채 앉아있는 것이 보였지요. 우리 가족이 무사히 바다를 건너려면 저 아이를 섬에 두고 가는 수밖에 없어. 고씨는 이런 결심을 하고 처녀를 불러 말했습니다. 섬에 포대기를 두고 왔단다. 얼른 가서 가져오렴. 고씨는 처녀를 섬에 내려주었습니다. 처녀의 모습이 시야에서 사라지자 고씨는 서둘러 노를 저어 바다로 나갔습니다. 아까와는 다르게 바람이 그치고 바다가 잔잔해졌지요. 고씨는 그렇게 처녀를 마라도에 남겨둔 채 무사히 가파도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1년 뒤 고씨의 가족들은 다시 마라도를 찾았지요. 섬에는 여종의 유골이 남아 있었습니다. 고씨는 정성을 다해 장례를 치러주고 해마다 처녀의 넋을 위로하는 제사를 올렸습니다. 마라도 바닷가에 처녀당이 있는데 바로 그 처녀의 유골이 묻힌 곳이라고 합니다. 지금도 해마다 봄, 가을에 제사를 드리는데 여자들만이 제사에 참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양반 족보를 사들인 김씨. 옛날 경상도 어느 고을에 김씨성을 가진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김씨는 업신 역임을 당하는 이른바 상놈이었지요. 김씨는 장사를 하여 큰 돈을 벌자 고향을 훌쩍 떠나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아무도 자기를 알아보지 못하는 충청도 땅으로 이사를 하였지요. 김씨는 돈을 주고 양반의 족보를 사들인 뒤 충청도 땅에 집을 사서 살고 있었습니다. 김씨는 양반 행세를 하려면 명문 집안의 양반들과 사귀어야 한다고 생각하였지요. 그래서 먼저 안동 김씨 집안의 주인을 찾아가 보았습니다. 주인은 김씨를 친절하게 맞아주었지요. 공손히 인사하고 김씨를 사랑방으로 안내했습니다. 끼니 때가 되어 밥상을 받았는데 진수성찬이었지요. 자, 드시지요. 김씨는 주인이 권하는 대로 잔을 들어 술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한참 뒤에 식사를 하려고 밥사발 뚜껑을 열고 수저를 들었습니다. 수저 옆에는 상추가 한 입 놓여 있었지요. 주인은 수저를 상추에 댔다가 밥을 떠서 입 안에 넣었습니다. 김씨는 평소 습관대로 상추를 집어들어 밥을 싸 먹었지요. 그런데 밥상을 물리자마자 주인은 갑자기 하인들을 불렀습니다. 여봐라, 저 상놈을 끌어내 볼기를 쳐라. 김씨는 영문을 모르고 곤장을 맞았지요. 나중에 알고 보니 수저 옆에 놓여있던 상추는 밥을 먹기 전에 수저를 닦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모르고 상추에 밥을 싸 먹는 바람에 상놈이라는 사실이 들통이 난 것이었습니다. 매를 맞은 김 씨는 엉금엉금 기어 강가로 나가보았지요. 강물에 비친 자기 얼굴을 바라보며 서글픈 표정을 지었습니다. 내 주제에 무슨 양반이야? 상추 장사나 해야지. 김 씨는 양반 옷을 벗어버리고 땅을 사서 밭을 일구었습니다. 그리고 상추 농사를 지었는데 없어서 못 팔 정도로 장사가 잘 되었지요. 김 씨는 상추 장사로 더욱 큰 부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소를 타고 다닌 정승. 고려 공민왕 때 최영 장군의 집 앞에는 배나무 몇 그루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최영은 집에서 낮잠을 자다가 이상한 꿈을 꾸게 되었지요. 용 한 마리가 배나무 꼭대기에 앉아 있었는데 하늘로 올라가려고 몸을 움직이는 것이었습니다. 최영은 깜짝 놀라 잠에서 깼지요. 문을 열고 밖에 나가보니 한 남자아이가 배나무 꼭대기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최영은 아이에게 물었지요. 배나무 위에 올라앉아 노는 너는 누구냐? 아이는 배나무에서 내려오더니 공손히 절을 하고 대답하였지요. 제 아버지 성함은 맹희자 도자입니다. 그리고 제 이름은 맹사성입니다. 나이가 어찌 되느냐? 5살입니다. 나무 위에 앉아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 천자문을 외우고 있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벌써 천자문을 외운다고? 너도 아버지를 닮아 보통 재주가 아니로구나. 최영은 아이의 아버지와 할아버지를 잘 알았습니다. 아버지 맹희도는 과거 시험에서 장원 급제를 했고 할아버지 맹류는 이부상서 벼슬을 하고 있었습니다. 최영은 아이가 마음에 들었지요. 그래서 아이네 집을 찾아갔습니다. 장군께서 어쩐 일이십니까? 저희 집을 찾아주시다니요. 최영은 맹류에게 자신의 꾼 꿈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맹사성을 손녀 사위로 삼고 싶다고 말하였지요. 장군 지방과 사돈을 맺는다면 저희야 영광이지요. 그리하여 맹류의 손자와 최영의 손녀는 몇 년 뒤에 혼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맹사성은 어려서부터 기억력이 뛰어나 천자문을 앉은 자리에서 줄줄 외웠습니다. 맹희도의 후배인 권근은 학식이 높은 학자였는데 맹사성을 보고 첫눈에 반해버렸지요. 사성이는 신동입니다. 사성이를 제가 직접 가르치고 싶습니다. 그래 주겠는가? 고맙네. 맹희도는 크게 기뻐하며 어린 아들의 글 공부를 권근에게 맡겼습니다. 맹사성은 권근에게 학문을 배웠지요. 나날이 실력이 늘어 생원 초시와 복시에 쉽게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맹사성의 집안에 불행이 닥치고 말았지요. 신돈이 권력을 잡으면서 맹류와 맹희도가 벼슬에서 쫓겨난 것이었습니다. 그러더니 얼마 뒤에는 맹사성의 어머니가 병에 걸려 세상을 뜨고 말았습니다. 효성이 깊은 맹사성은 너무도 슬픈 나머지 일주일 동안 물 한 모금 입에 대지 않았지요. 장례를 마친 뒤에는 어머니 무덤 곁에 움막을 짓고 3년을 지냈습니다. 무덤 앞에는 잣나무를 심어 놓았지요. 그러던 어느 날 멧돼지가 산에서 내려와 잣나무를 들이받았습니다. 그 바람에 잣나무가 말라 죽고 말았지요. 맹사성은 슬픔에 젖어 목 놓아 울었습니다. 날이 저물도록
울음을 그치지 않았지요. 그러자 그 다음 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잣나무를 들이받은 멧돼지를 호랑이가 잡아먹은 것이었지요. 사성의 효성이 하도 지극하여 하늘이 감동했나 봐. 맹사성은 3년 장을 치르자 다시 마음을 다잡고 공부에 열중했습니다. 그리하여 과거에 급제하게 되었지요. 맹사성은 벼슬을 시작했습니다. 그 시기는 고려가 망해갈 때였지요. 이성계의 위화도 회군으로 관직에서 쫓겨난 최영 장군은 이성계 세력에게 살해당하고 말았습니다. 고려가 망하고 조선이 건국되자 맹사성의 할아버지 맹류는 두문동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충절을 지키다가 목숨을 버리고 말았지요. 맹이도도 두문동에 있다가 충청도 서천으로 피난을 떠났습니다. 맹사성은 벼슬을 그만두고 숨어 살고 있었지요. 고려에 충성했던 그의 집안이 고려의 멸망으로 풍비박산이 되었으니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충청도 아산에는 최영 장군이 맹사성에게 물려준 빈 집이 있었습니다. 맹이도는 세상이 조용해지자 그 집으로 옮겨가서 살았지요. 어느 날 맹이도는 아들 맹사성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언제까지 시리에 빠져 세월만 보내고 있을 것이냐? 이제는 마음을 잡고 조선 왕조에서 일하는 것이 어떻겠니? 너를 가르쳤던 권군도 새 조정에 나아가 중요한 직책을 맡았더구나. 네 안부를 물으며 출사를 권하고 있으니 너도 그와 함께 하려무나. 고려에 충성한 것은 할아버지와 나만으로도 충분하단다. 너는 새 나라에서 백성을 위해 일하렴. 그리고 몰락한 우리 집안을 네 손으로 일으켜 세워야지. 맹사성은 몰락한 집안을 일으키라는 아버지의 당부를 뿌리칠 수 없었습니다. 맹사성은 마침내 조선 왕조에서 일하기로 마음을 정하였지요. 곧바로 새 조정에 들어가 처음 맡은 벼슬이 수원 판관이었습니다. 맹사성은 겸손하게 사람들을 대하였지요. 아래 사람이라고 해서 함부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벼슬이 낮은 사람이 찾아와도 반드시 의관을 갖추고 대문 밖에 나가 맞이해 윗자리에 앉혔지요. 맹사성은 무슨 관직이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능력을 인정받아 우의정 좌의정이 되었지요. 또한 맹사성은 정승에 올랐어도 검소하게 살아 청백리로 유명하답니다. 어느 날 병조판서가 맹사성의 집을 찾아왔지요. 나란 일을 의논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얼마쯤 지났을까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졌지요. 맹사성의 집 지붕에 비가 새어 옷이 다 젖었습니다. 정승 부부는 빗물이 떨어지는 곳에 그릇을 갖다 놓느라 정신이 없었지요. 맹사성은 늘 소를 타고 다녔습니다. 그 소는 검은 소였지요. 어느 봄날 맹사성이 뒷산에 올랐다가 아이들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검은 소를 보았습니다. 아이들은 소의 눈을 찌르고 속꼬리를 잡아당겼지요. 그래도 소는 눈만 꿈뻑거리며 가만히 있었습니다. 이놈들 말 못하는 짐승을 괴롭히고 있다니. 아이들은 모두 달아났지요. 맹사성이 가까이 다가가 보니 소가 몹시 지쳐 있었지요. 우선 우리 집에 가자. 먹고 기운을 차려야지. 맹사성은 그 소를 집으로 데려와 정성껏 돌봐주었지요. 그러고는 주인을 찾아주려고 나섰습니다. 동네 방네 소문을 내었지만 주인은 끝내 나타나지 않았지요. 결국 검은 소는 맹사성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는 소를 자식처럼 아끼며 평생을 타고 다녔다고 합니다. 한 번은 아버지를 뵈러 온양을 가게 되었지요. 맹사성은 평소처럼 소를 타고 온양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맹사성이 온양에 온다는 소식을 들은 경기도 양성과 진위 현감은 정승의 행차를 기다리게 되었지요. 하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정승의 행차는 없었습니다. 다만 중간에 한 노인이 검은 소를 타고 오는 것이었지요. 두 현감은 화가 나서 아전을 불렀습니다. 웬 늙은이가 여기 와서 얼쩡거리는 것이야? 당장 쫓아내버리거라. 아전이 맹사성에게 달려가 말하였지요. 곧 정승의 행차가 있을 텐데 이 길을 지나가면 어떡하오? 썩 물러가시오. 맹사성이 말하였지요. 현감께 가서 이르시오. 내 소 타고 내 마음대로 가는데 무슨 상관이냐고. 온양의 맹고불이 전하는 말이오. 고불은 맹사성의 호였습니다. 아전이 달려가 맹사성의 말을 그대로 전하였지요. 뭐? 맹고불이라고? 연못가 평상에 앉아있던 두 현감은 기절할 듯 놀랐습니다. 고불이 맹사성의 호인 것을 알고 당황하여 달아나다가 그만 허리띠에 차고 있던 관인을 연못에 빠뜨리고 말았지요. 이때부터 이 연못을 인침연이라 부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맹사성은 나이가 많아지자 벼슬을 스스로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온양으로 내려가 풍류를 즐기며 만년을 보내었지요. 맹사성이 세상을 떠난 것은 세종 20년 때였습니다. 한양에서 병을 치료하다 죽어 그의 시신을 온양으로 옮겨야 하였지요. 그런데 시신을 모신 행렬이 온양을 향해 갈 때 갑자기 회오리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러더니 상녀 앞에 놓인 깃발이 날아가 지금의 경기도 광주시 직동에 떨어지게 되었지요. 세종은 이 일을 하늘의 뜻으로 알고 맹사성의 시신을 온양으로 옮기지 않고 그곳에 묻었다고 합니다. 한편 맹사성이 죽자 검은 소는 사흘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고 울기만 했습니다. 결국 소는 숨을 거두었는데 사람들은 소에 감동하여 맹사성 묘 아래 묻어주었다고 합니다. 다리를 저는 할머니와 학. 옛날 신라시대 다리를 저는 어느 할머니가 다리를 고치기 위하여 온갖 좋다는 약을 모두 써보았지만 그때마다 모두 헛수고였습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할머니는 슬픈 나날을 보내고 있었지요. 남들은 모두 잘 걸어 다니는데 자기만 다리를 절고 다니려니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할머니는 밖에도 잘 나가지 않고 집 안에만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디선가 절름발이 학 한 마리가 날아오더니 할머니의 집 주위를 빙빙 맴도는 것이었지요. 아이고, 네 신세가 나랑 똑같구나. 넌 어쩌다 다리가 그렇게 되었니? 절름발이 학은 날마다 할머니의 집 근처에 내려와서 다리를 절며 돌아다니곤 하였지요. 할머니는 그런 학에게 먹을 것을 던져주곤 했습니다. 외로운 할머니는 학을 친구 삼아 신세 타령도 하고 속마음을 털어놓으며 하루하루를 보내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매일 찾아오던 학이 보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할머니는 학이 무슨 변이라도 당한 것 아닌지 걱정이 되어 하루 종일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았지요. 학이 어디 갔지? 어디가 아픈 건가? 혹 죽은 건 아니겠지?
할머니는 집 근처를 왔다 갔다 하며 초조하게 서성거리고 있었지요. 바로 그때 어디선가 학이 날아왔습니다. 할머니는 죽었던 자식이 살아 돌아온 것만큼이나 반가워하며 학이 있는 곳까지 달려갔습니다. 어디 갔다 이제 오는 것이야? 얼마나 걱정했는데. 할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학을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학이 말귀를 알아들은 듯 할머니 앞에서 빙그르르 돌며 재롱을 부리는 게 아니겠어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 학이 다리를 절지 않고 두 발로 꿋꿋이 서서 걸어 다니는 것이었습니다. 할머니는 깜짝 놀라 학을 뚫어지게 쳐다보았지요. 그를 학은 다리를 절지 않고 집 근처를 돌아다니다가 힘차게 날아올랐습니다. 그것 참 이상하기도 하지. 할머니는 이상하게 생각하며 학이 날아간 곳으로 가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샘물이 솟고 있었지요. 할머니가 그 물 속에 손을 넣어 보았습니다. 물이 따뜻하네. 그때 학이 다리를 물 속에 담그며 할머니에게도 따라해 보라는 신용을 했습니다. 할머니는 손으로 물을 떠서 자기 아픈 다리를 씻어 보았지요. 그리고는 다리를 물속에 푹 하고 담궜습니다. 아이고, 이게 꿈이야, 생시야. 할머니는 다리를 보고 너무 좋아 이리저리 걸어보았습니다. 내 다리가 다 나았네. 할머니는 절뚝거리지 않고 걸어서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할머니, 도대체 어찌 된 일이에요? 어떻게 해서 다리를 고치셨어요? 마을 사람들이 신기해하며 할머니네 집으로 몰려왔습니다. 할머니는 그동안 있었던 이야기를 해주며 학이 뜨거운 물이 솟는 샘물을 알려주더라고 말하였지요. 할머니의 마음씨가 너무 고우셔서 학도 은혜를 갚았나 보네요. 마을 사람들은 모두 자기 일처럼 기뻐해 주었습니다. 이 마을의 온천은 알칼리성 식염천으로 관절염, 신경통, 요통 등의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